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역사학습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핵심 한선 디톡스 한국사 반갑습니다. 김철영입니다. 예, 여러분 올해 또 새롭게 지금 고등 셀파 한국사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바뀐 이후에 적용된 내용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강좌들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셀파 한국사 강좌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기 이전에도 선생님이 강의를 했고 상당히 조금 학생들의 호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셀파 한국사와 관련된 이 천재교육 교과서 그 교재 요거를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 많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믿음직하게 자료도 잘 정리돼 있고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강남인강 쪽에다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셀파 한국사 강좌, 개념 강좌를 한다면 셀파 한국사 강좌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셀파 한국사 강좌 선생님이 그 전에 했던 거랑 교육과정 바뀌기 전이랑 지금이랑 선생님이 비교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아마 그 2020학년도죠.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 한국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입학 이후에 진행한 학생들은 한국사와 관련돼서 지금 이 강좌를 들으시는 게 맞고요. 새롭게 선생님은 셀파 한국사를 강의한다라고 하는 걸 미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교재 자체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교재는 여러분들이 좋은 교재로 선택을 하셨다. 자, 그러면 이걸 강의하는 선생님,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건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 그 강사 소개하다 보면 프로필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 그 실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자유형 사립고죠.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한국사와 관련돼서 교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름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년 이상 됐으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을 많이 접하면서 학생들의 질문, 그죠? 실제 수업 시간에 했던 실제 학생들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궁금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좀 다를 겁니다. 입시를 염두에 두고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하고는 다르게 현재 학생들 여러분들의 맞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 있던 것들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하니까 좀 맞춤식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다른 건 아닌데 학벌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보다는 대학교 때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석사 과정까지 해서 논문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동아시아사 처음 만들어질 때요. 그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교과서에 대한 부분으로서 선생님이 석사학위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사 한국사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세계사 범위까지 아우르는 형태로 선생님은 좀 두루두루 학습을 했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선택을 하셨다면 좀 믿고 잘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믿고 셀파 한국사를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조금 서두에서 선생님 소개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강 오리엔테이션과 고대국가 지배체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학습을 하게 될지에 대한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 선사시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개본 그 개념 기본서와 관련돼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내용 정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8종 9종에 해당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범위의 꼼꼼한 체크 내용들이 이 교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고 이 교재를 쓰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셀파 자료 탐구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의 어떤 내용만 정리가 됐으면 이 내용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교재를 넘어가시는 경우가 계신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기존에 기출이 많이 되었던
자료예요, 자료. 그죠? 그러니까 제시 자료입니다, 제시 자료. 시험에 제시문 또는 제시 자료로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이 기본 개념에 대한 응용 이걸 하셔야 돼요. 응용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건 뭐 용어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그냥 읽는 형태는 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혹시 선생님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 별도로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료 핵심 체크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요것과 관련된 뭐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코코 기본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저 기본 문제는 정말 개념 확인하는 기본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탄탄 내신 문제다라고 하는 거. 실제 학습을 하다 보면 한국사 학습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개념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암기할 내용대로 요점 정리되어 있는 거 그것만 설명 딱 듣고 그냥 한국사 나 공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개념만 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한국사 시험을 보러 가시면 아마 50점, 60점 정도 나올걸요 아마. 실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셀파 핵심 자료 탐구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자료도 확인해 보시고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내신 문제를 반드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자, 그래서 선생님은 탄탄 내신 문제인데 이걸 다 푸는 건 좀 그렇고요. 그 문제집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 별표 쳐져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 별표 쳐져 있는 문항들만 선생님이 살펴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답형 문제, 요거는 내신과 관련돼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서답형 문제에 대한 내신 문제의 대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결 수능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 또는 교육청 기출문제, 학력평가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건 별도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실제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요. 내신 모의고사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신을 시험을 보신다면 그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 그죠? 선생님이 실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답과 해설이다라고 하는 이 상세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탄탄 내신 문제도 그렇고요. 수능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문제가 맞았든 여러분들이 푸셔서 알고 푸셨든 아니면 틀리고 잘못된 개념으로 문제에 틀리셨든 간에 전체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꼭 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으시고 실력이 향상되시고 결국 개념만 학습하셔서 50점, 60점이 되셨던 걸 90점, 100점으로 가져가는 건 결국 이 피드백입니다. 네. 결국 이 피드백이 정답과 해설을 살펴보시면서 하는 문제풀이 이후의 피드백이 여러분들의 성적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드리면서 완성해 드릴 겁니다. 결국 이건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 설명하면서 막 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해설로서 다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학습하시면 학습 시간을 부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학습하시면 이 개념은 무조건 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강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선생님 강의를 듣고 꼼꼼하게 이 교재를 바탕으로 문항들을 피드백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선생님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 부록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개념, 그죠? 개념 내용을 막 학습하시고 나서 보면 이 교재를 무거운데 다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비법 노트. 요거 명문대생들의 한국사 비법 노트입니다. 굉장히 요약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짬짬이 시간 있죠? 학교에서나 아니면 생활하시다가 나타나는 짬짬이 시간. 그죠? 그래서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식사하시다가 또는 뭐 밤에 이렇게 딱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죠? 그럴 때 이런 비법 노트 하나를 딱 보시면, 이렇게 보다가, 그죠? 잠에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짬짬이 시간을 활용해서 요약 정리되어 있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학습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조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완전하게 한국사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교재가 바로 이 셀파 한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저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교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셀파 한국사 내용입니다. 강좌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요. 강의 수는 30강입니다. 자, 그때 한국사 전범위를 30강에 대한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선생님은 요점 정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한 피드백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랜 이야기,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 다 빼고요. 선생님은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해서 한번 강의를 들으시고 그때 이 부분은 이게 핵심이야 라고 머릿속으로 구조화시켜서 정리하실 수 있는 강의. 예. 그래서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강의. 그래서 시간을 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분에서 45분. 이게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앞으로 강의를 촬영할 건데. 그러니까 40분에서 45분 정도 한 강좌를 짧게 끊어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한번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들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세세하게 자세한 걸 막 전달을 해도 이게 1시간 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다시 여러분들이 문항들을 풀어보시면서 자기주도 학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학습량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좌를 들으실 때는 필요한 것들, 이게 필요하구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무언가 남는 강의, 그런 것들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강좌와 교재의 구성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주씩 해서 여러분들 교재 전체에 4단원까지 하면 23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다라고 하는 요게 한 주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양이다라고 이제 셀파 한국사 교재 내에서 이제 여러분들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하는 학습량입니다. 그러면 23주 정도가 되는데 선생님 강의는 3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요 23주 중에 어떤 주는 학습량이 좀 많고 어떤 주는 학습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조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보이는 요것들이 실제 1주차 내용인데 2주차 또는 3주차 정도로 선생님이 조금 분량을 늘려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30강으로, 그죠? 그러니까 1주차 정도 돼 있는 내용을 한 2강 또는 3강 정도로 선생님이 쪼개서 강의를 총 이렇게 30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40분에서 45분 안에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용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차 내용인데 그게 2강좌로 쪼개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바로 2강좌를 수강하신 다음에 문제풀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 피드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고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내용은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국가의, 그죠?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요게 그 교재 페이지 가장 오른쪽 맨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좀 확대해서 셀파 흐름 잡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학습해야 되는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즉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석기의 생활 모습과 신석기의 생활 모습, 그죠? 요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청동기와 철기의 사용에 따른 사회 변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 시대 때 나타났던 어떤 사회 변화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이다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 그죠? 자, 그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게 초기 철기 시대 때 등장했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과 같은 여러 국가들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철기의 어떤 생활 모습의 변화 내용하고요. 고조선의 특징, 그다음 여러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학습해 볼까요? 자, 선사문화의 전개가 국가의 등장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때 선사문화다라고 하는 선사문화는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그 사자가 역사 사자입니다. 즉 기록이 있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기록의 내용들로서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등장하는 게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록이 등장하는 걸, 그래서 그 기록이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 구석기와 신석기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 나오고 있죠. 시기는 뭐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구석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도구는 뭐 뗀석기 이렇게 돼 있지만 구석기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사냥감을 따라 무리지어 이동 생활했다, 이동이다라고 하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즉 사과나무가 있어서 사과나무를 다 사과나무의 사과를 다 먹으면 사과나무가 있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하면 머릿속으로 키워드로 무조건 연관시키셔야 되는 게 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막집 같은 데, 즉 비를 피하고 야간에 짐승들, 그죠? 사나운 짐승들을 피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에 거주했다는 거죠. 그죠?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고요. 그죠? 자, 이때 사냥을 하려고 돌을 집어 던졌는데 돌이 깨졌어요. 떼어졌어요. 그 떼어진 걸 보니까 상당히 좀 날카로워서 그걸로 그 짐승을 사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짐승의 고기 같은 것들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 주먹도끼,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뗀석기다라고 하죠. 떼어진 조각을 가지고 사용했으니까. 그죠?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전기엔 주먹도끼고요. 주먹에 딱 쥐는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순배찌르기다라고 하고요. 자료 1번에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배찌르기가 구석기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석기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이동이다. 이동 생활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석기로 갑니다. 그럼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생활 패턴의 전반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보시면 신석기가 약 1만 년 전이다. 그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이다라고 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그럼 기원전 8001년은요? 그럼 그건 구석기입니까? 그렇게 보기 애매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신석기 때 나타난 구석기와 신석기를 역사학자들이 구분을 했는데, 구석기에는 이동 생활을 했다. 근데 신석기에는 구석기와 다른 어떤 생활 패턴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신석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석기 하면 떠오르시는 게 신석기 혁명입니다. 즉 신석기 혁명은 경제적인 부분의 생활 패턴의 전반적인 변화를 혁명적 변화로 이야기한 거고요. 거기에 핵심은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식량을 채집해서 찾아다녔던 단계가 구석기라면, 식량을 심어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거기서 먹는 단계가 신석기다. 즉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 바로 그게 신석기다라고 하는 생활 패턴의 전반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콩, 수수 같은 것들을 씨를 뿌렸어요. 그럼 그게 자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을 하니까 움집을 짓는데 어디에 정착하겠습니까? 그 씨앗들에게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강가나 바닷가겠죠. 그죠? 그럼 결국 신석기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정착을 해서 씨를 뿌려놨잖아요. 그럼 이게 잘 자라서 생산량이 많으면 배불리 먹겠죠. 그럼 생산량이 많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상물에게 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원시신앙도 등장합니다. 원시신앙이 등장하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다라고 하는 거. 애니미즘은 애니멀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애니미즘은 실제 애니멀이 아니니까 자연물, 태양, 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 바로 동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호랑이, 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 영혼이 깃든 어떤 대상물, 무속, 그죠? 무당, 그죠? 이런 경우가 샤머니즘이다라고 해. 원시 신앙이 나타나서 어떤 대상물에게 비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원시 수공업이 진행됐다.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나온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빗살무늬 톡이다라고 하는 거. 자료 2번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선생님이 좀 너무 뾰족하게 그렸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빗살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땅바닥에 이렇게 심어버리는 빗살무늬 토기. 그러니까 씨앗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토기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석기 때쯤 되면 그냥 떼어진 조각을 썼던 구석기 때보다는 그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이제 가공해서요. 여러분 반들반들하게 조약돌처럼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갈아냅니다. 갈아내서 썬 석기다 그래서 간석기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죠? 그리고 움집의 형태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신석기 하면 떠올리시는 거 뭡니까? 바로 신석기 하면 농경과 목축을 통한 정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는 이동, 신석기는 농경과 목축을 통한 정착.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큰 거 하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뭐 이렇게 무렵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청동기 시대 때 가장 생활적인 특징은 신석기 후기 때부터 생산량이 점차 늘어납니다. 그래서 청동기로 가면서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그죠? 자기가 스스로 먹고 쓰고 남는 것들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잉여 생산물, 남는 생산물이다라고 해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잉여 생산물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잉여 생산물이 적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뭔가를 빌리러 왔을 때 그죠? 이것저것 지시하고 시키겠죠. 그러니까 바로 상하 관계의 계급, 빈부의 격차에 따른 계급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걸 시키는 사람은 군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회, 그게 청동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청동은 재료가 귀하고 만들기 어려워서 주로 지배층의 무기와 제기, 장신구로 만드는 데 사용됐다. 즉 청동은 귀하기 때문에 이걸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들이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무기와 장신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이 바로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입니다. 무기와 장신구가 되겠죠. 청동기는 여러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땅바닥에 청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면요. 돌 뿌리에 탁 치면 청동기가 팍팍 부러져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날카롭기 때문에 무기로 쓰긴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신구를 가져야 군장이 내가 청동기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피지배층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청동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농기구로는 반달 돌칼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바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조선은 뭡니까? 청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장했다. 청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장한 국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현한 군장, 지배계층이죠. 군장은 주술적 능력을 과시하면서 청동기 등을 보유하면서 이걸 하늘이 줬다. 그죠? 그리고 이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주술적인 어떤 능력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천손 사상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반달 돌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달 돌칼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자르는 건데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끈을 연결해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탁탁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청동기 시대지만 주요 무기 농기구는 석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군장이 죽었을 때 그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고인돌, 그죠? 고인돌이다라고 하는 무덤을 만들었다. 이게 뭐 아마 덮개돌 그 위에 있는 돌의 경우는 한 70톤, 80톤까지 나가기 때문에 실제 동원되는 병력이 한 8,000명, 진짜 그 정도까지도 동원이 돼야 되는 어떤 굉장히 거대한 어떤 유물입니다. 그죠? 고인돌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요. 네, 철기 시대 때의 특징이다. 그럼 철기는 기원전 5세기 무렵 중에 철제 농기구와 무기를 사용해서 철이 이제 등장하고 철기 시대 때의 특징은 청동기, 그러니까 철기 시대 때만 나타나는 청동기가 있어요. 그게 세형동검이고 잔무늬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반도에서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발전된 형태로 세형 동검으로 되고,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 발전된 형태로 잔무늬 거울이 되는 형태로 봤을 때, 한반도에만 나타나는 이 청동기 제품이 있는 걸로 봤을 때 한반도에서만 독자적으로 청동 문화가 발전했다, 청동기를 다룰 수 있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료 3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철제 농기구와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청동기 시대보다는 사회적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되고 부족간 교류가 확대되고 부족의 지배 범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주와 한반도 일대 부여, 고구려, 사만 등의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이 명도전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명자가 새겨져 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명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명자가 새겨져 있는 칼 모양의 동전, 화폐다라고 해서 명도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도전은 중국에서 사용한 화폐입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사용한 화폐인데 중국의 화폐가 한반도에서 발굴되는 걸로 놓고 봤을 때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철기 시대 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 때는 철제 농기구와 무기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국가의 지배 범위가 세력이 확장되면서 정복전쟁과 부족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여, 고구려, 사만 등의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고 한반도에서만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청동 문화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중국 화폐가 한반도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파 자료 탐구 한번 살펴볼까요? 구석기 시대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주먹도끼예요. 보시고 순배 찌르기에 순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서 끈으로 묶어서 연결한 겁니다. 이게 순배입니다. 이음새 부분이 순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배 찌르기. 이것까지가 뭐다? 구석기 시대 때의 유적이다라고 하는 거, 유물이다라고 하는 거 꼭 보시고요. 여러분들 구석기인들은 처음에는 주먹도끼처럼 하나의 뗀석기를 사용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다 점차 돌을 다듬어 지는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후기에는 순배 찌르기와 같은 석기를 나무나 뼈에 꽂아 이음도구로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핵심 체크 보시면 구석기들은 주먹도끼와 같이 돌을 깨뜨려 내어서 만든 뭡니까? 이게 뗀석기다라고 하는 거죠. 뗀석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신석기 시대 때의 도구를 보시면 이게 갈돌 갈판이에요. 그러니까 조약돌처럼 이렇게 아주 맨들맨들하게 갈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석기 유물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가락바퀴, 이게 실을 만드는 도구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딱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실 조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뭉쳐요. 뭉쳐가지고 싹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바퀴와 그다음 뼈바늘, 그다음에 빗살무늬 톡이죠. 빗살무늬 톡이면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죠? 요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신석기인들은 돌을 갈아 간석기를 사용하였고 가락바퀴와 뼈바늘 등을 이용했다. 빗살무늬 토기가 토기로서 대표적이다. 자, 그래서 자료 핵심 체크를 보시면 신석기인들은 흙으로 토기를 빚어 음식을 조리하거나 저장하였는데 무슨 토기가 대표적이다?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의 유물과 관련된 부분에 자료 탐구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게 비파형 동검, 이게 중국의 악기였던 비파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인데요. 이건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그죠? 무기로 사용됐던 겁니다. 근데 세형 동검이다라고 해서 요걸 좀 더 발전 가공시킨 모습이죠. 그죠? 이게 한반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세형 동검이. 그 다음에 이건 거푸집이에요. 청동 도끼 거푸집이라 해서 청동기를 제작하는 틀이 거푸집인 청동기를 제작하는 틀이 한반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가공해서 발전시킬 수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철기시대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청동기는 칼날 모양이 비파라는 악기를 닮은 비파형 동검이다.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비파형 동검은 길고 가느다란 모양의 세형 동검으로 변화했다. 이 세형 동검은 한반도에서만 발견되어 한국식 동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다룰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함께 비파형 동검이 등장했던 시기에 거친 무늬 거울이 청동기 시대 때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철기 시대 때로 가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서 잔무늬 거울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핵심 체크를 보시면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해줌을 뒷받침해준 유물은 그죠?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한반도에서 청동기를 제작하는 틀이 되겠죠. 물론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발전했다.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발전했다. 정도도 되지만 정확하게 유물 하나를 딱 찍어라 그러면 거푸집.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고조선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성장입니다. 고조선이란 그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단군 황검이 건국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장은 랴오닝 지방입니다. 랴오닝 지방이 어디냐면요. 지도상으로 이따 확인하겠지만 이렇게 한반도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랴오허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대충 요쪽 지방이다. 랴오허강 근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차 주변 지역을 통합하면서 세력을 넓혀서 중국의 연과 대립한다. 이 춘추 전국시대 때 특히 전국시대 때 전국 칠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쪽에 연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에. 요 나라와 대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대략 한 기원전 3세기 4세기 때쯤입니다. 자, 그러다가 위만이다라고 하는 인물이 그죠? 위만이다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언제냐면요. 진한 교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찐시황의 찐나라 있죠. 중국의 찐시황의 찐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장기 아시죠? 장기 할 때 한나라 초나라가 있잖아요. 그때 한나라를 건국했던 이 유방이다라고 하는 인물과 초나라가 바로 서초패왕, 이 항우와 유방의 싸움을 중국사 안에서 이제 초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걸 장기판으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바로 진나라가 멸망하고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대립하면서 이제 한나라의 건국으로 가는 요 과정. 요게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진이 멸망하고 나서는 불과 한 뭐 몇 년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한나라가 건국되는 요 과정이 한 2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안교체기 때 상당히 많은 국가의 혼란기 때 많은 유의민들이 있었고 그 유의민 중에 하나가 바로 위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만이다라고 하는 인물이 넘어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게 기원전 194년이고요. 위만이 그래도 당군 조선의 어떤 틀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고조선의 틀을 유지했기 때문에 위만이 만든 조선이다라고 해서 위만조선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위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조선인 출신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위만이 넘어올 때요. 준왕을 몰아냈대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기본적으로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나라예요. 근데 위만이 중국으로부터 유민을 몰아 넘어왔어요. 그죠? 그때 중국의 진안교체기 내지는 그 이전에 춘추전국시대 때 가장 큰 사회적인 변화는 바로 철기예요. 철기의 보급입니다. 이때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가 보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온 이미 위만을 중심으로 한 이 유민 집단은 이미 철을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넘어온 세력들이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만조선은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주변 소국을 정복했고요. 한반도 남부에 당시에 이쪽에 진국이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춘추전국 시대 끝나고 이제 진나라 이후에 이제 한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위만조선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의 진국 사이에 이렇게 중개 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던 나라가 위만조선이다. 중개 무역으로 이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북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던 흉노와 고조선이 연합할 가능성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나라 시대 때 한 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하게 되면서 왕검성이 기원전 108년 함락되게 되고 결국 고조선은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나라가 고조선 지역을 지배하려고 한 사군이다라고 하는 4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한나라는 군과 현으로 지배를 했으니까 한 4군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법적 조항도 한 60여 조까지 늘어납니다. 원래 고조선은 8조법이에요. 8개 법조항으로만 국가가 유지가 되었는데 한나라가 지배하고 직접 지배하는 이 순간부터 법조항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조선의 정치 조직과 사회 모습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그 제사장을 뜻하는 당군과 그죠?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왕검을 합친 당군 왕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군 왕검 요걸 딱 끊어서
왕이라고 하니까 요건 정치적 지배자, 군장을 이야기하고요. 단군이다라는 제사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사장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하나다라고 하는 재정일치. 그죠? 자, 그리고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이 세습이 됐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원전 한 3세기쯤 기록에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부자 상속이 일어났고요. 그만큼 왕권이 강했고, 그 왕 밑에 상, 경, 대부, 장군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직이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왕 밑에 신하들이 존재했구나. 그래서 국가의 틀을 유지했구나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죠, 고조선이. 자, 그리고 사회는 8조법, 8개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4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직접 9년을 통해서 지배한 다음에 60여 조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풍속이 굉장히 각박해졌기 때문에 법조항이 많아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여러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 4군이 설치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바로 부여라든지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이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 한반도 지역에 자체적으로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국가들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부여, 고구려, 사만 이 국가들은 연맹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족장 세력들이 있다면 족장 세력들이 5개 부족 또는 6개 부족 정도의 큰 범위의 족장들이 합쳐져 가지고요. 그들 중에 왕을 선출합니다. 왕을 선출해서 그 왕이 대외적인 부분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연맹체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여, 고구려, 사만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각각의 위치는 그죠?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빠르고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연맹체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여하면요. 부족 연맹체 국가로서 왕 아래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말 또는 소, 뭐 돼지, 개라고 하는 가축이죠. 이 가축을 상징하는 4개의 가가 있었다. 사출도. 그죠?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족장 세력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힘이 강해요.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들이 왕을 선출하기도 하고 흉년이 들면 왕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들이라고 하는 어떤 족장 세력들이 서로 연맹해서 국가를 만든 형태의 단계. 그게 바로 부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잘 나타내는 게 마가, 우가, 저가, 구가다라고 하는 사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출도 중요하죠. 사출도 하면 부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풍습은 형사취수혼이다라고 해서 형이 죽었을 때 취수, 취한다, 수, 형수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었을 때 형수와 혼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냐면 이쪽은 지금 보시면 남자가 노동력을 통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채집을 해가지고 뭐 사냥 같은 것들도 하고 정복 활동들을 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전리품 같은 것들을 분배해서 먹는 그 당시의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축을 키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해야 되는 어떤 노동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었을 때 형이 어떤 먹을 것들, 식량 같은 것들을 못 구해오면 형수와 그 어린 아들들이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형순의 형의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개념으로 형사취수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고구려에도 이런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어떤 생활에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는 순장이다라고 하는 풍습, 왕이 죽었을 때, 지배자가 죽었을 때 지배자의 노비와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묻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체 12법이다라고 해서 도둑질한 자 12배로 보상하게 하는 거. 이게 일책 12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영고다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어요. 영고다라는 제천행사. 미리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에 영고다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합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오부족 연맹체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고 이 모든 대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제가회의가 있다. 제가회의의 특징이 바로 고구려가 연맹왕국의 특징을 나타내고 바로 이 제가회의가 귀족들의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은 그 밑에 각자 사자, 조이, 선인이다라고 하는 관리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상가, 고추가라고 하는 이 족장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세력화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형사취소혼과 함께 서옥제다라고 해서요. 남편이
혼인할 여성 집에 가서 장인어른 집 뒤편에다 서옥이다라고 하는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여 년간 그 부인과 같이 살아요. 그러다 보면 자식도 나오겠죠. 그래서 자식이 나왔을 때 조금 한 10살 정도? 이때까지 크게 될 때까지 처가에서 이 서옥이다라는 집을 짓고 노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본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서옥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사만을 먼저 보면요. 사만은 마한, 진안, 변안 등의 여러 소국이 있었는데 마한의 목지국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목지국의 지배자가 사만 전체를 연맹장으로서 이끌어가는 체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사만을 보시면 군장 세력으로서 신지읍차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바로 신지읍차의 군장이 소도로 범죄자가 도망갔을 때 더 이상 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자인 신지읍차와 제사장인 천군이 지배하는 소도라고 하는 지역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정 분리 사회의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반도 남부는 변홍사, 그죠? 그 다음에 이 철이 유명한 건 변한입니다. 그죠? 이 변한이 나중에 가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옥저와 동해다라고 하는 이 두 나라는 왕이 없고 군장, 읍군 삼노다라고 하는 군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맹체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나중에 고구려에 이렇게 흡수되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옥저의 가장 독특한 포습 민며느리제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어릴 때 남자 집으로 와서 그 어린아이를 성장을 시켜서 이제 혼인하는 풍습. 그 다음에 가족 공동 무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하였다가 나중에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각에 안치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조계혼, 그러니까 부족 바깥에서 반드시 혼인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책화다라고 해서 부족의 범위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어기고 침범했을 시에는 소나 아니면 뭐 말 같은 것들로 이제 배상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책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말고요. 동해는 무천이다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좀 보시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도 동맹이다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동맹이다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 잠깐 좀 뭐 우스갯소리로 그 부여, 고구려, 사만 뭐 명확하게 기억은 되는데 옥저와 동해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읍군 삼노에서 동그라미 읍이 있잖아요. 그래서 옥저 하면 요거기 때문에 이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만은 시옷입니다. 그래서 신지읍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옷끼리, 그 다음에 이응끼리 이렇게 해서 지배자들의 군장 세력들의 어떤 명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예전에 그 중국에 보면 그 장쩌민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장쩌민 주석 내 쩌민이네는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옥저는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 무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만든 건데 가상에 만든 겁니다. 어떤 뭐 다른 개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학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북한에 보면 지금 김정은, 그죠? 김정은이 통치자로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던 그 북한 그 관료가 계속 이제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뭐 경제 발전 이런 건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김정은 똥모, 그래서 똥모 뭔가 핵을 개발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외화가 굉장히 딸립니다. 그죠? 그런 표현을 딸피입니다. 요렇게. 그죠? 피가 없다, 돈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똥무 외화가 딸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해는 무천이라는 그 제천 행사와 족외혼과 책화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과하마가 특산품이에요. 그 다음에 반어피가 바다표범의 가죽인데 요 두 가지가 특산품입니다. 과하마는 과실나무 아래로 가는 말, 그러니까 조그만한 조랑말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무 외화가 딸피 이러면 동해는 무천이고 조계혼 책화의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고구려는 서옥체, 부여는 사출도, 고구려는 제가회의, 그죠? 상가고추가가 있었다. 그다음 사만은 뭐 신지읍차 내지는 청군의 소도가 있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는 꿀팁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료 좀 살펴보고요, 문항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조선의 문화범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출토한 범위가 고조선의 문화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이게 탁자식 고인돌이고요. 비파형 동검입니다. 8조법의 내용을 보시면 백성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여,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하는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50전을 내야 된다라는 걸로 봤을 때 고조선의 8조법의 내용을 봤을 때 현재 3가지 조항만 전해집니다. 중국 측 기록인 한서에 3가지 조항만 있는데 고조선이 농경사회였고 농사를 지었겠죠. 곡식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개인의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형벌과 노비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라고 하는 걸 이 8조법에 대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료 보시면 탁자식 고인돌이죠. 자,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죠. 이게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유물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여러 나라의 정치 체제다라고 해서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여기 숭화강 유역이 부여고요. 그 다음에 국내성 졸본 지역 여기 옥저입니다. 고구려입니다. 압록강의 졸본 지역에. 그 다음에 함경도 지방이 옥저고요. 동해는 강원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한, 진한, 변한 이 중에 변한은 철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여의 내용을 보시면요.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있으니 이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다라고 하는 사출도로 이게 부여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옥저와 동해는 대군장이 없고 읍군, 삼로 등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군장 세력의 명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만의 경우는요. 보시면 신지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읍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이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청군이라 한다라고 하는 청군이 지배하는 범위 소도 해서 이게 사만의 설명이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료혁신 체크 보시면 부여는 왕이 독자적 영역을 지배하는 여러 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연맹체죠. 연맹체 국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만은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렸고 이들과 별도로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이를 통해 사만이 재정분리죠. 재정분리 사회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별표 쳐져 있는 탄탄내신 문항 요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미안한데요. 여러분들 시간을 보니까 45분이 바로 1강부터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앞부분에 오리엔테이션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만주와 한반도의 무슨 시대, 약 1만 년 전 요것보다는 간석기와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다. 토기가 제작돼 있다는 건 농경과 목축을 했다는 거니까 결국 신석기 시대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석기 시대 때 특징은 바로 농경과 목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농경과 목축을 바탕으로 정착을 했고 정착을 하는 집을 지었다는 거죠. 움집을 지었고 이 움집은 어디에? 강가나 바닷가에 지었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시 신앙이 있었고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원시 수공업이 있었다. 그게 가락바퀴 뼈바늘이고요. 그죠?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 무늬, 토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정답은 1번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문항의 해설지를 보시고 하나하나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자,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고인돌을 제작했다. 고인돌 하면 지배자의 무덤을 이야기하죠.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자, 정치 조직을 갖춘 국가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국가가 출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출현은 고조선이니까 고조선은 뭘?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되겠죠. 자, 동굴이나 바위근을 막집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었던 구석기 시대 때의 특징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시고요.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지배자가 등장하고 계급이 발생하는 것, 청동기의 특징이죠. 그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를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농경과 목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가나 유물을 대표하는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가는 빗살무늬 토기죠. 신석기입니다. 그죠? 나는 반달 돌칼이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간단히 아까 신석기 시대는 정리해 봤으니까 청동기 시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청동기 시대 때 가장 큰 특징은 빈부의 격차에 따른 계급이 발생했다. 이걸 바로 군장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배자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무덤, 바로 고인돌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함께
뭐 천손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청동기는 무기와 그 다음에 장신구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사용된 무기가 대표적으로 비파 모양이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고요. 장신구는 뭐 거친 무늬 거울이 되겠죠.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여전히 농사 지을 때는 간석기였던 반달독화를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반달독화를 사용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의 형태가 고조선이 바로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국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신석기는 지배자가 천손 사상을 내세웠다? 아니죠. 요거는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죠? 청동기 시대를 나타내는 거고, 신석기 시대 때, 그죠?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지었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청동기죠. 청동기 시대 때는 농경과 목축을 처음으로 시작됐다? 요게 신석기의 특징이죠. 신석기의 특징이 되겠고, 요거죠. 청동기는 주먹도끼 등의 뗀석기를, 요건 구석기 시대 때의 특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 가는 계급이 없지만 나는 계급 사회였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피드백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 좀 보시면요. 자,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력이 커지고 마을의 규모가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계급이 발생하고, 그죠? 군장이 등장했다. 그죠? 이러한 변화가 라오닝과 한반도 서북부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겠죠. 고조선입니다. 자,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당군한 것. 사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가 군장이고요. 그 다음에 당군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재정일치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게 되죠. 대략 한 기원전 3세기에서 4세기 정도 됐을 때 요때입니다. 성장해서 중국의 연과 대립한다. 연과 대립할 수 있을 정도로 왕위를 부자에게 상속해준다. 부왕이 준왕에게. 그죠? 그 다음에 대부, 장군 등의 호칭이 보인다.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위만조선이죠? 위만조선입니다. 기원전 194년이다 라고 보시고요. 위만조선은 언제? 위만이 바로 진한교체기 때 넘어오잖아요. 진한교체기 때 이들은 철기를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문화적 체제를 갖추고요. 한반도 남부의 진국과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으로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한 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왕검성이 함락당하면서, 그러면서 한나라는 한 사군을 설치하고 법적 조항도 60여 조로 늘어나게 됐다. 풍속이 각박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게 8조법의 내용에 고조선의 사회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가나라,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다른 내용들 조금 피드백을 해볼까요? 보시면 국가의 중대사는 제가위에서 결정했다. 고구려가 되겠고요. 군장 이외에도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사만이 되겠고요. 형사취소원과 서옥제의 혼인풍습이 때 고구려고요. 마가우가 저가 등의 사출도가 있는 건 부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죠. 요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모두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해서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있다. 사출도를 주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가는 부여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가도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관리를 돕고 제가 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나는 고구려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가는 한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한 건 고조선이 되니까 아니고요. 부여는 한과 진국 사이의 중개무역을 했다. 이것도 고조선이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 나는 고구려죠. 읍군 삼노, 이응이죠. 옥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나는 목지국, 그러니까 고구려는 목지국이 연맹체 전체를 주도했다. 이건 사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 2, 3, 4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가나, 부족연맹체의 성격을 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간단하게 요 여러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자,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죠? 그
그다음에 삼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연맹체를 형성한 국가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여하면 사출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순장이라는 풍습, 뭐 형사취소운도 있었고요. 그죠? 일체 12법, 그죠? 그다음에 영고다라고 하는 제천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고구려 하면요. 제가회의가 있죠. 뭐 상가, 고추가 등이 있지만 제가회의가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동맹이다라고 하는 제천행사와 함께, 그죠? 그다음에 서옥제,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둘 다 형사취소는 있었고요. 그죠? 사만이다라고 하는 나라를 보시면 사만이다라고 하는 나라, 목지국이 연맹체를 리더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지 읍차다라고 하는 군장 세력과 청군이 지배하는 범위에 소도가 있었다. 소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소대가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지역은 청군이 지배하는 범위 소도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사만은 뭐 변환의 철 생산, 요게 변환의 철 생산이 유명했고 뭐 변홍사를 지었다. 뭐 요 정도 여러분들 보시고 요렇게 신지읍차와 청군 소도가 구분되어 있는 재정 분리, 그죠? 요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하시면 그냥 뭐 간단히 보면 점인의 가족 공동 무덤 이렇게 되니까 옥저는 여러분 민며느리제 그 가족 공동 무덤이 되겠고요. 동해는 똥모 외아가 딸피라 그랬어요. 동해는 무천이다라고 하는 제천 행사와 함께 조계홍과 책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과하마 반어피가 특산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두 국가는 읍군 삼노다라고 하는 군장 세력들이 있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용 싹 다 정리해 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10여 분 정도가 초과했을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 10여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난 게 아니라요.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남은 문항들과 함께 내신 모의고사까지 해서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다질 수 있도록 이 셀파 한국사 교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 더 나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해독하자! 반드시!